다 랭리 쪽으로 오시는 분이고, 이제 나중에 이제 랭리에 오시게 되면 이제 서로 만나시게 될 겁니다. 이제 사원님들은. 랭리로 선택하신 거 상당히 잘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뭐 랭리에 살고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좀 외곽에 있으면서 상당히 지역이 이제 새로 개발된 그런 도시다 보니까 지역 전체적으로 상당히 깨끗하고, 이제 한국에서 비유하자면 한 용인 정도 그렇게 저는 이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 랭리라는 지역이 행정구역상으로 이렇게 크게 보면 여기 유인물 나눠드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시티 오브 랭리, 타운십 오브 랭리, 포트 랭리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랭리의 실제 전체 지도인데, 여기는 썰이 랭리가 어떤 강이나 산으로 나누어진 게 아니라, 이 썰이 랭리는 단지 어떤 몇 번 190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190 몇 번 도로를 경계로 서쪽은 썰이, 동쪽은 랭리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 썰이하고 경계가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프레이저 강을 경계로 이쪽은 이제 네이플리지가 있고요. 그래서 이 1번 하이웨이, 이 주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북쪽, 1번 하이웨이의 북쪽은 이제 월넛그로브라는 지역이고, 그 월넛그로브 아래에 윌로비 하이츠라는 지역, 그 다음에 교육청이 있는 이쪽 지역이 머레이빌, 그 다음에 브룩스우드 지역, 요 전체 지역을 다 타운십 오브 랭리라고 합니다. 이제 다운타운 랭리, 시티 오브 랭리라고 얘기하는 지역은 여기 중심에 있는 여기 일부 지역, 제일 작은 지역이 랭리 다운타운 또는 시티 오브 랭리라고 그렇게 행정구역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시청도 따로 있고요. 타운십 오브 랭리, 그 다음에 시티 오브 랭리가 시청이 따로 있고, 그렇지만 생활하시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도시다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행정구역상으로 한국으로 치면 무슨 구 정도 나뉘는 것처럼 나뉘어지는 거니까, 유학생 가족분들이 생활하시는 데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월넛그로브에서 동쪽으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조그만 또 아주 오래된 고풍스러운 도시가 있는데, 그러니까 포트랭리입니다. 여기는 이제 BC주가 최초로 밴쿠버가 있는 브리티시 콜롬비아주가 최초로 태동한 도시고, 여기에는 히스토리컬 사이트라든가 아주 역사적인 역사박물관 그런 것들이 돼 있고, 동네를 가보시면 상당히 좀 뭐라 그러나 아주 고풍스러운 그런 동네 분위기가 나고요. 랭리 파인아트라고 예술계학교, BC주에서 제일 유명한 예술계학교가 여기 포트 랭리에 있습니다. 나중에 예체능으로 관심 있으신 부모님들은 이쪽 학교들에서 다니다가 파인아트로도 한번 지원해보는 것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랭리 쪽은 크게 이제 그렇게 지역으로 나눠지고요. 지역적 특성은 이제 월넛그로브라는 지역은 약 한 8년에서 한 9년 전에 개발이 다 완료된 그런 도시고요. 한 8, 9년 전에 개발이 됐다 보니까 비교적 좀 깨끗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이민자, 한국 영주권자, 그런 이제 한국 가족들이 좀 랭리에서 제일 많이 모여 사는 동네가 여기 월넛그로브고요. 월넛그로브 바로 아래에 있는 윌로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윌로비라는 지역은 지금 개발하는 동네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파란색이 많이 보이죠. 여기 파란색은 아직까지 임야나 주거단지로 개발이 안 된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있는 빨간 지역들은 주거지역인데, 이렇게 파란 지역들은 아직까지 나대지, 임야 요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이쪽을 한참 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지역에는 앞으로 이쪽에 있는 학교는 마운틴 세컨더리하고 윌로비 엘레멘터리 두 개가 있는데, 이쪽에 대표적으로 또 한국 학생들이 제일 많이 좀 있는 학교고요. 그래서 이쪽 지역으로는 요즘들은 많이 아직 안 들어가고, 왜냐하면 이제 좀 아직까지 도시가 개발되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그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운타운 랭리, 여기 보면 여기 윌로비 몰, 쇼핑몰이 하고, 그 다음에 콘도, 쇼핑몰 콘도 같은 것들이 제일 많이 모여있는 데가 여기 랭리 다운타운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신 월넛그로브에 수속하신 분 안 계시죠? 대부분 이쪽 브룩스우드 쪽, 랭리 이쪽
다운타운 아래쪽에서 학교를 수속을 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집은 여기 랭리 시티 오브 랭리 다운타운 랭리 쪽에서 이제 콘도나 아파트를 구하시게 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요 아래쪽 브룩스우드나 머레이빌 쪽에는 콘도나 아파트들이 거의 없습니다. 머레이빌 쪽에는 콘도가 몇 동이 있는데 콘도 렌트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렌트를 구하실 때는 대부분 여기 시티 오브 랭리 시청 아래쪽에 그쪽에 이제 콘도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아마 집을 구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착을 하시게 되면 이제 아이들도 그렇고 어머님분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런 랭리뿐만 아니고 캐나다에 있는 모든 이제 도시들에는 도서관, 커뮤니티센터, 수영장 이런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들이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많이 활용을 하시면 아무래도 어머님들한테도 좋고 학생들한테도 방과 후에 이제 프로그램들을 요런 데 보면 여기에 이제 랭리 커뮤니티 센터에서 나오는 이제 레이저 가이드라 그래가지고 뭐 연령대별로 여기 보시면 뭐 댄스나 드라마, 그 다음에 크래프트, 뭐 공자, 그 다음에 뭐 수영, 악기, 스포츠 그런 내용들이 다 있으니까 한 번씩 쭉 둘러보시고 요건 이제 올 봄에 하는 프로그램이니까 이제 계절마다 요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오셔가지고 각 지역마다 이런 커뮤니티 센터들은 지역마다 다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보통 주거지를 하시면 거기에서 뭐 차로 보통 뭐 5분, 10분 거리 안에 다 커뮤니티 센터 도서관을 다 가실 수가 있습니다. 가시게 되면 뭐 가까이에 찾으실 수 있고 그런 시설들을 잘 활용하시면 방과 후에도 뭐 아이들이나 돈 많으신 어머님들이 얼마든지 이제 캐나다 생활에 적응하시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쇼핑몰이나 매장별 특징은 그 다음 장에 보시면 12번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캐나다는 한국보다는 좀 더 이런 전문 매장이 세분화되어 있어요. 뭐 가구를 사려면 어디로 가야 되고 전자제품을 사려면 어디로 가야 되고 한국도 좀 비슷하지만 여기는 좀 이런 게 심합니다. 그래서 뭐 레저 용품은 뭐 캐네디언 타이어 가면 다 있고 이제 가구는 아이키아, 브릭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6번에 보면 한국 슈퍼도 있고 중국 슈퍼마켓도 있어요. 여기 홈페이지가 다 돼 있으니까 한번 댁에 가셔서 여기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뭐 캐나다의 이런 물건들이 얼마에 팔리는지 이제 뭐 그런 것들 한번 둘러보시면 앞으로 이제 가셔서 내가 인터넷에서 둘러본 그 가게 마크를 길거리에서 접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좀 생활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것들을 다 링크를 해놨습니다. 예, 댁에 가셔서 요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정착을 하시려고 하면 이제 지역별로 내가 아파트를 구입을 해서 살아야 될지 콘도를 구입해서 살아야 될지 그 다음에 타운하우스 요런 이제 살 집을 구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랭리 다운타운에 있는 콘도입니다. 콘도하고 아파트의 차이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얘기하면 그냥 다 아파트입니다. 이제 아파트인데 캐나다에서는 아파트하고 콘도가 개념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아파트라고 얘기하면 이런 건물 전체가 다 임대용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라고 하는 데는 항상 매니저가 있어가지고 그 매니저가 이 전체 건물에 대한 임대를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호수마다 집 주인이 없습니다. 전체 다가 소유주가 한 명이라서 전체를 다 임대용, 한국식으로 말하면 임대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아파트들은 한 20년에서 30년씩 된 오래된
그런 건물이고요. 요즘은 아파트를 안 짓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콘도인데 그와 반면에 콘도는 대부분들 뭐 새로 지은 거나 아니면 오래돼도 10년 안쪽인 그런 건물들이고 각각의 소유주가 다 따로 있어가지고 렌트를 할 때도 매니저랑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집주인하고 개인 대 개인으로 렌트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점은 콘도에는 세탁기 건조기가 집 안에 있는 반면에 아파트는 세탁기 건조기가 없고 뭐 1층에 있거나 아니면 층마다 있거나 공동 세탁장을 쓰기 때문에 뭐 코인을 쓴다거나 아니면 카드로 해서 공동 세탁장을 이용하는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는 콘도에 비해서 같은 방 2개짜리 콘도에 비해서 한 200불에서 300불 정도 저렴합니다. 렌트 가격이. 그래서 그거는 경제적으로 가시려면 아파트 아니면 뭐 조금 더 쾌적한 환경으로 생각하신다면 콘도. 콘도든 아파트든 공통적으로 냉장고, 오븐, 식기세척기 요 세 가지는 콘도든 아파트든 다 들어있습니다. 집안에 기본으로 다 돼 있고요. 여기가 지금 랭리 다운타운에 있는 방 2개짜리 콘도 1000불짜리입니다. 방 2개짜리 콘도 1000불짜리 바깥 사진이고요. 요 안에를 보시면 여기 입구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냉장고, 여기에 오븐, 이 집은 이 마이크로 오븐까지 있는데 요 마이크로웨이브가 있는 집들은 상당히 드물고요. 요거는 이제 뭐 있으면 100불 벌었다 생각하시면 되고 없으면 코스트코에서 사면 한 100불 정도 하면 삽니다. 새 걸로. 요거는 없는 집이 대부분이고 여기 식기세척기가 또 이렇게 빌트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 오븐, 식기세척기는 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탁기 건조기가 여기는 콘도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세탁기, 와셔, 드라이어 해가지고 세탁기 건조기가 꼭 같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 집 안에 있기 때문에 집 안에서 세탁을 다 할 수가 있고요. 아파트 같으면 요게 없이 공동 세탁장에 가서 세탁을 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방 2개짜리인데 콘도고 요게 한 1년 된 콘도기 때문에 이렇게 사진에도 보시다시피 상당히 깨끗합니다. 요게 랭리 다운타운에 있는 1000불 정도 방 2개짜리 콘도가 요 정도 퀄리티가 나옵니다. 여기가 좀 어두워서 그런데 여기 벽난로가 보이십니까? 안 보이네요. 안 보입니까? 네, 사진이 좀 이게 빛이 들어가서 여기 벽난로가 대부분 있고요. 거실인가요? 예, 거실입니다. 예. 거실에 벽난로가 이렇게 있고 여기 보시면 요런 게 방마다 거실마다 다 있어요. 요게 뭐냐면 여기서 이제 히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 난방이 안 되고 카펫이 깔려 있고 히터로 난방이 됩니다. 다 카펫으로 되어 있어요? 예. 마루에 카펫 다 깔려 요즘은 간혹 마루로 된 집들이 아주 간혹 있습니다. 여기 파이어플레이스 여기 있는데 근데 마루로 된 집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한국 분들은. 저도 그게 좋고 한데 콘도에 마루로 된 집을 찾을 가능성은 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설사 마루로 됐다 하더라도 이 거실하고 주방만 마루로 돼 있지 베드룸까지 마루로 다 된 콘도는 정말 1%도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이 좋으면 마루 된 집을 찾는 거고 아니면 카페 생활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캐나다에 오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방 2개짜리 시리 오브 랭리에 있는 방 2개짜리 콘도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3베드 타운하우스 1500불짜리입니다. 요건 밤에 찍어서 거의 안 나오는데 실내 요거는 이제 아직 입주하기 전에 여기 랭리 다운타운에 있는 입주하기 전 방 3개짜리 타운홈입니다. 요게 이제 여기가 다이닝 공간이고 여기가 부엌이고 여기가 이제 이쪽이 이제 리빙룸입니다. 리빙룸이고 여기도 보시면 여기 이제 파이어플레이스 벽난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여기를 이제 메인 플로어라고 합니다. 리빙룸이 있고 패밀리룸이 있고 키친이 있는 요 공간을 메인 플로어라고 그러는데 메인 플로어에는 베드룸이 없어요. 이제 타운하우스는 대부분 3개 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에는 보통 출입구하고 가라지, 차고가 있고 그 다음에 1층에 댄이나 창고처럼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가서 이제 메인 플로어에 가면 주방, 거실, 다이닝 공간 그렇게 있고, 이제 베드룸으로 올라가려면 계단을 올라가서 어프 플로어로 올라가야지 베드룸이 3개 정도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 이제 주방이고요. 아까 그 주방이고, 주방 사진이고, 이제 2층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베드룸이 있고, 아까 보셨다시피 이렇게 똑같습니다. 방 생긴 건 똑같고, 이렇게 히터 나오는 여기 있고, 여기 온도 조절기고, 요 온도 조절에 따라서 이제 난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화장실, 큰 방. 이제 방 요쪽에 보시면 방마다 베드룸에는 다 이 클로짓이 다 있습니다. 옷장이 다 있기 때문에 한국처럼 장롱을 쓰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옷장이 베드룸이라고 얘기하는 데는 무조건 옷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룸에는 다 옷장이 있기 때문에 장롱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화장실이 보통 2개, 방 2개짜리도 화장실은 대부분 2개 있고, 이제 방 3개짜리 타운하우스들은 위에 2개, 아래층에는 이제 게스트용으로 해서 이제 샤워 부스 같은 건 없고, 간단히 손 씻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좌변기 이 정도만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예. 옷장이 있다 그러면 예. 침대 생활을 해도 이불 같은 거 어디 두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한국처럼 이제 요 이불을 넣지는 거의 않고요. 어차피 침대 생활 하시면 침대에 그냥 다 이렇게 펼쳐 놓으시고 생활을 하시고, 여분으로 이제 가져오신 요나 이불이나 이런 것들은 또 장롱 아래쪽에 또 별도의 한국처럼 이렇게 딱 칸은 되어 있지 않지만 거기다 두고 생활하십니다. 여기 이제 거울로 된 문이고요. 여기 좀 이상한데 그림이, 여기 장롱문이 여기는 거울로 되어 있어요. 거울로 되어 있는데 많은데, 문을 열면 이렇게 선반도 있고 아래쪽에 그냥 수납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위층에 있는 베드룸이고, 요거는 이제 여기도 보면 이쪽에 이제 장롱, 이제 클로짓이 있죠. 작은 방인데 이렇게 다 있습니다. 요게 이제 평면도입니다.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건 이제 차고가 있는 가라지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출입구고요. 출입구에서 계단으로 올라가는 거고, 요 안쪽에 요게 이제 댄이나 창고 용도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집들도 있고, 그냥 차고로 다 쓰는 집들도 있고, 그거는 이제 타운하우스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걸어 나가면 이제 정원으로 연결되고요. 그래서 타운하우스들은 자기 정원이 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맨 아래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 플로어에서는 이렇게 키친 에어리아, 그 다음에 다이닝 에어리아, 그 다음에 리빙룸 에어리아, 이렇게 생활 공간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층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마스터 베드룸, 그 다음에 작은 방 2개, 이렇게 위층에는 다 이렇게 베드룸만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2개 있고, 요게 이제 와시 앤 드라이어가 세탁기 건조기가 이렇게 붙어 있고요. 대부분의 타운하우스 구조는 거의 동일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타운하우스는 다른 데서 요런 데서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집들이 똑같은 집들이 연립주택식으로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고를 중심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한 집, 그 다음 집, 그 다음 집, 그 다음 집, 이렇게 보통 2집에서 4집, 5집씩 집들이 다 옆으로 붙어 있습니다. 아래 위로는 4집이기 때문에 콘도에서는 가끔 좀 이제 아이들이 뛰면 그게 신경이 좀 쓰여요. 이제 대신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뛰더라도 어차피 4집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조금 그런 스트레스는 조금 덜 합니다. 옆으로 소음은 사실 잘 안 전달돼요. 옆에 소음 때문에 컴플레인 들어왔다 이런 얘기는 없는데, 콘도에서는 좀 층간 소음 때문에는 간혹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간혹 이제 그런 염려스러운 점은 조금 있습니다.
아까 들었던 것들은 랭리 다운타운에 있는 새로 지은 1,550불짜리였고요. 요건 이제 랭리 월럿그로브라는 지역, 하이웨이 북쪽에 있는 월럿그로브라는 지역에 있는 방 4개짜리 타운하우스 1,600불짜리입니다. 이건 이제 사람이 살고 있는 거고, 타운하우스는 보시다시피 타운하우스 동권도도 이렇게 오븐이나 냉장고, 식기세척기는 다 있고요. 여기 마이크로웨이브는 아마 그 집에서 가지고 갈 겁니다. 이렇게 집이 자기 마당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여기에 간단한 파티오 세트라도 놓고 식사나 차나 그런 것도 할 수 있고요. 대신 이제 앞집하고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프라이빗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마당이라도 있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 이사 간다고 집을 막 정리 중이라 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고, 요건 리빙룸에 여기 파이어플레이스 있고요. 요게 이제 월럿그로브에서 한 1,600불 정도 하는 그 정도의 타운하우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살고 있는 여기 외국인. 그러면 항상 여쭤볼게, 콘도보다 타운하우스가 조금 더 비싼 거네요. 조금 더. 그렇죠. 더 많은 왜냐하면 공간을 내가 쓸수 있으니까. 면적이 크니까 예. 타운하우스가 비쌉니다. 예. 간혹 이제 한국에서 개념으로 방 3개짜리 왜 콘도는 왜 없냐라고 이렇게 많이 물으시거든요. 여기서는 방 1개, 방 2개는 콘도나 아파트를 살고, 방 3개가 되면 타운하우스 가서 살아라라는 개념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지을 때부터 방 3개짜리 콘도는 안 지어요. 거의 안 지어요. 왜냐하면 수요가 없으니까. 방 3개짜리 정도가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가족 수가 4명, 5명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가족들은 타운하우스로 가거나 개인주택으로 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짓는다 하더라도 수요가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안 짓기 때문에 방 3개짜리 아파트나 콘도를 구하기가 아주 힘들고요. 그 다음에 타운하우스를 그럼 방 2개 구해주세요. 그러신 분들도 계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타운하우스로 가시는 분, 짓는 여기 주택시장에서는 타운하우스는 최소한 방 3개 이상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방 2개짜리 타운하우스가 아주 드물게 있긴 있는데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이제. 방 2개짜리는. 그래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게 방 2개, 보통 어머니 한 분, 자녀 둘이 제일 흔한 경우인데 그런 방 2개짜리 콘도가 제일 경제적으로 생활하기 제일 적당하고, 좀 더 이제 여유롭게 생활하시려면 방 3개짜리 타운하우스로 간다고 생각하셔야지, 방 2개짜리 타운하우스로 꼭 가야 된다 그럼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으십니다. 이제 그쪽 캐나다의 주택시장 전체가 이제 그렇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이제 한국 정서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한국에는 방 3개, 50평, 60평, 70평 이런 대형 아파트들이 있지만, 여기는 대형으로 가면 콘도는 스톱, 그 다음에 타운하우스 단독주택 이렇게 됩니다. 자, 요게 이제 단층짜리 단독주택인데 요게 1,325불로 렌트가 나왔었어요. 예전에 저희 고객분들 때문에 저희가 이제 서칭을 해서 알려드린 건데, 요건 이제 단층주택입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단층으로 됐습니다. 요건 이제 렌처 스타일이라고 그러는데, 요런 주택들은 드물어요. 이제 캐나다 시장에서도 이 렌처 스타일 주택들은 드물고 대부분 이렇게 2층 집이 대부분입니다. 2층 집이 대부분인데, 요건 이제 특별하게 렌처로 나와 있는 건데, 요건 이제 같은 평면 안에 패밀리룸, 다이닝룸, 키친, 베드룸 다 평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제 한국 분들이 생활하시는 이 정도로는 상당히 좋은데, 이제 렌트로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또 가장 힘든 점이 이 잔디를 다 직접 깎아야 된다는 거, 집주인이 잔디 깎는 걸 안 해준다는 거. 이제 어머니 사장님도 잔디 깎는 거 상당히 힘들으세요. 남자들도 한국에서 이런 거 안 하다 살다가 잔디 깎으라 그러면 상당히, 여름에는 특히 일주일에 한 번씩 깎아줘야 돼요. 안 깎으면 이 옆집에서도 컴플레인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안 깎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하우스가 참 보기도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데, 이제 유지보수하는 게 상당히 좀 어머님이 사장님이 안 계시면서 하기가 상당히 좀 힘듭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잔디 깎는 것도 한 달에 50불 아니면 이렇게 내외로 주면 와서 깎아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동네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캐네디는 대부분 자기 집 잔디는 자기가 다 깎습니다.
그래서 요게 방 3개짜리고 실내는 요거는 한 25년 정도 된 집입니다. 그래서 실내는 보시다시피 조금 오래됐고요. 그러면 내부는 뭐 새로 페인트 칠하고 했지만 요런 이제 이 가구라든가 이런 뭐 그런 것들이 좀 더 오래됐죠. 이 오븐이나 냉장고나 이런 것들이. 여기 다이닝 공간이고 세탁기 건조기 집안에 다 있고요. 아까 보신 거는 앞마당이고 요건 뒷마당입니다. 이렇게 앞뒷마당 깎으려면 힘이 좀 들죠. 예, 요건 앞마당이고 요건 이제 자기 뒷마당입니다. 요건 완전히 프라이빗하죠. 이렇게 이제 콘도, 타운하우스, 하우스들은 대략적으로 한 그 정도 개념이고 가격은 투베드 콘도는 한 1000불 정도 하고요. 3베드 타운하우스는 한 1500불에서 한 1600불 정도면 랭리에서 대략 평균적인 시세가 되고, 아파트로 가면 한 투베드 같은 경우는 700불 정도. 그 다음에 타운하우스도 렌탈 전용 오래된 타운하우스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3베드라도 한 1200불 정도 그렇게 합니다. 대신 거기도 한 30년 정도 됐고 좀 오래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렌트 집들에 대한 지역별로 가격, 상태는 대략적으로 이해가 가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렌트를 하게 될 때는 여기는 렌트비가 1000불이면 예를 들어서 한 85만원 정도 되죠. 1000불이면 한국은 한국의 임대 개념은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50만원 이런 식으로 개념이 가지만, 여기는 보증금이 법적으로 렌트비의 50%를 못 넘습니다. 그러니까 렌트비가 1000불이면 500불을 보증금으로 받습니다. 그건 계약할 때 내야 되고요. 그러니까 1500불짜리 렌트비면 750불을 계약금으로, 계약금이 아니고 데미지 디팟이십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그건 뭐냐면, 내가 살다가 벽에 낙서를 하거나 벽에 구멍을 내거나 이런 파손시킨 거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이제 안전재고로 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거를 나갈 때 집을 인스펙션해서 요거는 당신이 고장낸 거니까 물어내라 그러고 이제 거기에서 다 까고 나중에 돌려줍니다. 그래서 내가 데미지 디팟이 500불 냈는데 손실된 부분이 200불이다. 그럼 이제 나중에 300불만 돌려받게 돼요. 이제 그리고 일반적으로 카페 청소는 해주고 나가야 됩니다. 들어가기 전에 항상 기본 원칙은 들어갈 때 상황 그대로 만들어주고 나가야 되는 게 기본 원칙이고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카페 청소가 다 돼 있고 항상 깨끗한 상태로 얘네들은 렌트를 줍니다. 간혹 보면 이미 스크래치가 나 있거나 어디에 흠집이 나 있거나 이런 것들은 들어가면서 사전 인스펙션을 해요. 그래서 인스펙션 시트를 가지고 서로 요거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있었던 디펙트다. 그렇게 다 체크를 해놓고 서로 사인을 받아 놓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나갈 때 요거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있었던 거다라고 얘기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안 물어내도 되죠. 그리고 렌트 계약을 종료할 때도 아셔야 되는 게 반드시 한 달 전에 반드시 주인한테 서면으로 노티스를 줘야 됩니다. 원 칼렌더만 씁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여기는 대부분 1일 날짜로 계약을 하는데, 캐나다는 내가 7월 1일부터 들어오셔서 6월 말까지 살기로 하셨으면, 내가 6월 말일날 내가 나간다고 그러면 반드시 6월달 한 달 풀만스로 노티스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5월 말까지는 노티스를 줘야 내가 6월 말에 나가는데 지장이 없지. 내가 6월 1일 하루 늦었는데 어떨까 해서 6월 1일날 노티스를 주는 거는 6월 30일날 노티스 주는 거하고 효과가 똑같습니다. 6월 1일날 노티스를 주나 6월 30일날 노티스를 주나 나는 7월달은 무조건 살아야 되고 돈을 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규정입니다. 그건 이제 BC주의 거기 레지던셜 어그리먼트 그래가지고 거기도 임대차 보호법에도 반드시 그건 그렇게 한 달 전 노티스를 서면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전화로 주는 건 안 됩니다. 서면으로 양식은 간단하니까 내가 어느 날짜에 언제 나가겠다라고 해서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 되고요. 매월 렌트비는 일반적으로 다 수표를 써서 내게 되는데, 나중에 제가 수표 기법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집에 목 같은 거 갖고 이러면 안 아, 못 박는 거 시계 걸고 대부분 괜찮습니다. 대부분 괜찮고요. 이제 나갈 때 여기 못 자국을 메우는 그런 것들이 팝니다. 뭐 캐네디언 타이어나 홈디포나 이런 데 가면 파는데 그거 내가 나가면서 그런 거 못 하니까 집마다 못 박으면 뭐 하나에 뭐 1불 뭐 얼마 차지를 안 합니다. 못은 박아도 되는데 뭐 그런 건 차지를 하니까 그런 거 구애받지 마시고 못 치고 사십시오. 1년 사시고 뭐 몇 불, 뭐 몇십 불 차지를 하면 되니까요. 어떤 분들은 그거 무서워가지고 막 액자들 다 바닥에 내려놓으시고 그렇게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래도 1년 생활하시려면 그냥 제대로 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집들은 아주 엄격하게 박지 마 이러면 뭐 못 박겠지만 박아도 되냐 물어보면 된다 그러고 대부분들 얘기를 합니다. 이제 되지만 이제 거기에 난 구멍 메우는 가격 그건 얼마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나중에 차지한다고 생각하고 못 박 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5번 이제 짐 싸기, 짐 붙이기인데 이제 가지고 가면 좋은 것 해놓고 제가 비워놨습니다. 이제 얼마나 계실 거냐에 따라서 이제 이삿짐을 붙이느냐 붙이지 마느냐를 결정을 하는데 보통 한 1, 2년 계획을 하신다면 사실 이삿짐을 붙이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최소한 보통 이삿짐을 붙이더라도 기본 물량이 있습니다. 기본 물량으로 붙이면 최소한 한 120에서 한 150만 원 정도는 달라고 할 겁니다. 물론 더 붙이면 더 붙이는 비용에 따라서 이제 추가 차지가 나오지만 그래서 그런 비용 같으면 방 2개짜리 콘도 엄마 한 분, 아이 둘 이렇게 이제 3인 가족 생활하시는데 아까 제가 아이케아라는 저 뒤에 보시면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아이케아라는 가구 매장에서 대부분들의 유학생 어머님들은 거기에서 가구를 많이 구입하시는데 3인 가족 생활을 가구로 구입을 하신다고 봤을 때 보통 3,000불에서 한 4,000불 정도 그러니까 뭐 한 250에서 한 350만 원 정도면 싹 세팅이 됩니다. 기본적인 거랑. 물론 뭐 고가 가구 여기도 고가 가구도 있지만 1, 2년 생활할 건데 그렇게 뭐 비싼 가구도 생활하실 필요 없고 아이케아 가구가 상당히 실용적이고 디자인도 잘 나오기 때문에 아이케아에서 가구를 많이 구입하시고요. 그래서 한 3, 4천 불 정도 구입을 하셔서 한 1년, 2년 쓰시다가 나중에 나오실 때 다 파시고 나오시면 돼요. 파시고 나오시면 한 1년이나 2년 쓴 물건은 한 50%에서 60% 가격 받는다 그러고 내놓으면 아주 잘 팔립니다. 이제 캐나다 나중에 들어가 보시면 뭐 가라지 세일이다, 무빙 세일이다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실제로 한번 가보시면 정말 버리기 직전의 물건들 막 그런 것들도 막 팔거든요. 캐네디언들도 마찬가지고 유학생 어머님들, 이민자들도 정말 여기는 이제 중고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가보면 내가 쓰려고 그러면 딱 마음에 드는 물건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기간도 맞아야 되고 나는 당장 지금 들어왔으면 당장 필요한데 뭐 일주일 뒤에 가져가야 됩니다. 뭐 다음 달에 가져가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중고를 사시기를 희망하시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되고 좀 정보를 많이 해야 돼요.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요. 그러실 것 같으면 아예 아이케아 가셔서 한 번에 쇼핑 쫙 해가지고 배달시키면 랭리까지는 포키틀람 아이케아에서 랭리까지 배달하는 데는 39불입니다. 39불이니까 배달시키시고 그렇게 하면 훨씬 정착하는데 빠르고 그 다음에 한 1, 2년 쓰고 돌아온다 그러면 1, 2년 후에 1년 쓴 제품이다, 2년 쓴 제품이다 라고 얘기하고 판다 그러면 귀찮을 정도로 전화 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4,000불 내가 주고 샀어도 한 2,000불에 팔면 2,000불밖에 안 든 거니까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 붙이는 비용보다. 근데 만약 이제 3, 4년 이상 이제 이민까지 나중에 다 생각하고 계신다면 어느 정도 붙이는 것도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근데 또 대부분 어머님만 가시기 때문에 한국에 또 사장님이 또 아빠가 생활하셔야 되니까 또 짐을 또 다 붙이긴 또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적당히 그렇게 안배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지고 가지 말아야 할 것, 이런 건 아까 집안에 갖추어져 있는 그런 어플라이언시즈라고 그럽니다. 냉장고, 오븐, 식기세척기, 세탁기, 건조기, 그 다음에 장롱, 이런 것들은 모든 집에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가져가게 되면 이삿짐을 붙이더라도 가져가시게 되면 중복이 되기 때문에 뭐 김치냉장고 이런 건 괜찮습니다. 김치냉장고 대신 이제 변압기, 승합기를 써야 되죠. 거기는 120V입니다. 캐나다는 정확히. 그래서 승합기를 쓰셔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간혹 이제 전기장판이나 전기로, 그 다음에 옥매트, 뭐 이런 거 가져오시면, 뭐 겨울에 여기는 이제 캐나다 밴쿠버 쪽은 비가 많이 오고 날씨가 춥지는 않은데 이제 바닥 난방이 안 되니까 어실어실 춥다고 많이 그러세요. 실제로 기온은 한국보다 훨씬 따뜻한데 겨울 온도가 이제 첫 해의 생활을 보시면 많이 추워하세요. 이제 집 떠나고 낯설고 막 외국이다 보니까 이제 왠지 마음도 좀 허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느끼는 체감 추위는 더 심하다고 그러세요. 온도는 안 추운데. 그래서 이제 뭐 좀 따뜻한 뭐 등지지는 게 그리우시면 이제 뭐 그런 뭐 옥매트나 뭐 전기장판 이런 것들은 간혹 뭐 아플 때 뭐 누워도 뭐 따뜻한 구석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그런 거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것도 좀 변압기 써야 됩니다. 그렇죠. 한국에 간혹 이제 110V 겸용이나 뭐 전용이나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거 하시면 되고 아니면 변압기를 가져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용 제품, 겸용 제품, 110, 120 이렇게 겸용으로 쓸 수 있는 제품을 가져오실 때는 이렇게 앞에 요렇게 요거는 이제 캐나다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 한국에 110V 쓸 때 요렇게 요 콘센트 기억나시죠? 지금은 다 요거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에서 요거로 바꿀 수 있는 요렇게 생긴 거 지금 저는 이제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왔기 때문에 이 거꾸로 된 걸 저는 쓰는데 이제 한국의 가전제품은 다 요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끼워 가지고 요렇게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일명 데지코라 그러죠. 어떤 건지 아시죠? 뭐 가까운 동네 전파상이나 가면 팔거든요. 그거 이제 만약 겸용 제품 가져오시려면 그거 챙겨 오시면 밴쿠버에도 팝니다. 파는데 그거 사러 또 차 몰고 나가야 되니까 저기 한남 슈퍼 가야 파니까 상당히 멀리 가야 되니까 가격은 뭐 가격을 떠나서 미리 챙겨 오시면 예, 그거는 이제 편리합니다. 그 다음 이제 자동차 구매. 이제 자동차는 대부분들 일단 유학생 어머님들은 승용차냐 밴이냐는 그렇게 고민을 안 하세요. 대부분 3인 가족들이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이제 밴도 고려를 하시는데 일단 경제적이고 운전하기 편리한 승용차를 많이 생각을 하시고요. 승용차 같은 경우에 이제 크게 일제차 아니면 미제차 두 가지 종류가 이제 제일 대표적인데 물론 현대차 요즘 좋습니다. 현대차 상당히 잘 나가고 뭐 한국에 계신 분들은 현대차에 대해서 좋은 거 아시고 물론 기아차도 있고요. 현대차도 있고 한데 한국 국산차도 좋은데 아직 시장에서의 평가는 한국 차는 미국 차하고 비슷하거나 아직까지 조금 못한 차로 일단 인식은 돼요. 제 개인적인 인식은 미제차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되는데 아직까지 뭐 전체 캐나다 시장 내에서는 뭐 미제차나 아니면 조금 못한 그런 인식이 아직까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들 일제차를 좀 많이들 선호를 하시는 편이고요. 일제차가 아무래도 장고장도 작고 뭐 유지보수 비용도 적게 듭니다. 뭐 부품 비용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미국 차는 같은 대륙에서 오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비슷한 부품을 교환하더라도 부품값이 더 비쌉니다. 일제차보다. 일제차는 태평양을 건너옴에도 불구하고 같은 브레이크 패드를 간다 하더라도 일제차는 한 200~300불 덜면 미국 차는 한 400~500불 듭니다.
뭐 여기는 뭐 캐나다는 아시다시피 인건비가 상당히 비싼 나라고 자체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다 수입이다 보니까 그런 뭐 공산품이나 인건비, 하여간 노임이 들어가는 비용들은 좀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러다 보니까 차를 구입하실 때도 고장이 나게 되면 수리비가 한국에서는 뭐 한 10만원, 20만원에 고칠 게 캐나다에서 수리를 해보면 뭐 4,500불은 기본으로 나옵니다. 뭐 별로 많이 수리한 것도 아닌데 그냥 4,500불 나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아예 자꾸 이렇게 매달 장고장 나서 이렇게 속 썩이는 것보다 일제차가 아무래도 그런 면에서는 좋습니다. 물론 일본이 개인적으로 싫지만 이 내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장고장 면에서 일제차가 상당히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가격은 더 비쌉니다. 일제차보다. 일제차에서 이제 가장 많이 찾으시는 기종이 혼다, 토요타 기종인데 혼다에서는 이제 작은 차는 시빅, 소형차 시빅, 토요타는 코롤라가 제일 대표적인 차입니다. 이제 한국으로 치자면 한 아반떼급 정도 되는 그런 차종이 토요타 코롤라, 혼다 시빅 한 1600cc, 1700cc로 나옵니다. 아반떼는 거기 건너가면 2000cc입니다. 아반떼도 엘란트라라는 이름으로 팔리고 있고요. 그게 이제 신차가 약 한 2만 불 내외 합니다. 2만 불에서 한 2만 2천 불 정도. 혼다 시빅이나 토요타 코롤라가 2만에서 한 2만 2천 불 정도 하고요. 캐나다에서 BC주에서는 차를 구입을 하시던 이 볼펜 한 자루를 구입을 하시던 무조건 14%의 세금이 붙습니다. 거기는 7% 주세, 7% 연방세 해서 토탈 14%의 세금을 무조건 내야 됩니다. 가게 가서 100불짜리 물건 하나 사고 계산대에 가면 114불을 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10,000원이라 그러면 10,000원 안에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지만 캐나다에서는 표시 가격에 이 세금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차 구입하실 때는 또 14%의 세금을 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한 단계 위의 차, 이제 중형차로 올라가면 혼다급에서는 어코드는 지금 한국에도 수입되고 있고, 그 다음에 토요타에서는 캠리가 있습니다. 그 차들은 약 3만 불 내외 정도 합니다. 같은 어코드나 캠리라도 기본 모델하고 최고 고급 모델하고는 거의 한 8,000불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어코드가 얼마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 뭐 캠리가 얼마 하십니까? 하는데 상당히 답변을 드리기가 힘들고요. 제가 또 전문적인 자동차 딜러가 아니고 대략 구입하시는 선호하시는 기종은 한 3만에서 3만 2천 불 정도, 그 정도 가격대가 신차가 그렇고, 이제 중고차는 아무래도 이제 감가상각이 돼서 떨어지고요. 미국 차 같은 경우에 이제 신차, 이제 중형차, 포드 토러스나 뭐 이런 기종 같은 경우에 신차가 약 한 2만 불 정도면 삽니다. 그러니까 일제 혼다 시빅, 토요타 코롤라 소형차를 살 비용이면 미국 중형차를 살 수가 있는 그런 가격대가 됩니다. 대신 시빅하고 포드 토러스하고 나중에 2년 뒤에 3년 뒤에 팔았을 때 가격은 시빅이 훨씬 더 잘 받습니다. 같은 가격을 주고 더 중형을 타더라도 나중에 중고차 가격은 훨씬 일제차가 밸류가 높습니다. 리세일 밸류가. 그런 것들도 생각하시고 유지비용 면에서도 일제차가 훨씬 적게 들고요. 없어요. 물론 MSRP라고 권장 소비자 가격 같은 그런 가격은 있지만 그 가격을 다 주고 사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거기에서 이제 가격에 딜을 통해서 차를 구입하게 됩니다. 근데 단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토요타는 정찰제 가격이에요. 걔네들 회사 정책상 딜이 안 됩니다. 어느 매장을 가서 이거 가격 깎아주시려 해도 안 깎아줍니다. 토요타 신차는요. 중고차는 얼마든지 딜을 할 수가 있지만 토요타 신차는 정찰제 가격입니다. 그리고 일제 혼다 같은 경우에 일제 혼다는 딜은 되지만 미제차만큼 많이 되진 않고요. 미제차는 기본 3,000불은 딜을 해서 시작하고, 신차 같은 경우에
자기네들을 벌써 깎아줍니다. 한 3,000불은. 거기서 이제 또 뭐 1, 2,000불 더 깎고 시즌에 따라서는 막 5,000불, 6,000불씩 이렇게 딜을 할 때도 있어요. 그건 이제 좀 특이한 경우고요. 그래서 항상 딜을 통해서 구입을 하니까 직접 구입을 하시든 아니면 뭐 다른 도와주시는 분이 사시든 그렇게 딜을 통해서 좋은 가격으로 구입을 할 수 있게 한 몇 군데 정도 비교를 해서 구입을 하시면 좋습니다. 캐나다에서 운전을 하시려면 이제 한국하고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물론 차는 오른쪽으로 갑니다. 뭐 영국처럼 왼쪽으로 운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운전하기는 쉽습니다. 그리고 한국처럼 막 차들이 무질서하게 그렇게 안 다니기 때문에 한국보다 상당히 쉬운 반면에 반드시 지켜야 될 거는 지켜야 됩니다. 아주 원론적인 얘기인데 지켜야 될 걸 안 지키면 얘네들은 상당히 짜증을 내고 놀라죠. 이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그랬던 바빠서 그랬던 안 지키게 되면 상대방이 상당히 이제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간혹 생기는데 그 중에 제일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캐나다에는 이 4-way 스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4-way 스탑은 대로 큰 도로에는 없어요. 큰 도로에는 없는데 주택가 이면 도로 같은 데는 대부분 이렇게 4-way 스탑들이 많아요. 이런 교차로에 신호등이 없습니다. 신호등이 있으면 상당히 기다려야 되고 그게 불편하니까 차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4-way 스탑, 이렇게 스탑 사인에 요 아래쪽에 4-way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요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진행하는 순서가 요렇게 네 방향 중에 보시면 요렇게 딱 이제 진입하는 쪽에 보면 항상 사거리에 이 사인이 요렇게 4-way 스탑이라고 요렇게 다 있습니다. 네 방향마다. 그리고 항상 흰색으로 된 요 정지선이 있어요. 뭐 한국에도 교차로에 정지선이 있지만 이렇게 정지선에 가장 먼저 도달한 차가 우회전이든 직진이든 좌회전이든 상관없이 요 정지선을 먼저 밟은 차가 1순위로 출발을 하면 돼요. 뭐 누가 먼저다라고 뭐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딱 보면 대략 내가 먼저 왔구나, 제가 먼저 왔구나라는 걸 이제 진입하는 순간 알게 됩니다. 뭐 얼추 거의 동시에 왔다 하더라도 뭐 내가 먼저 양보하면 되고 그런 경우에 아니면 저 친구가 또 먼저 가라고도 양보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서로 그냥 눈치를 보고 하시면 되고요. 정말 거의 동시에 온 것 같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그러면 이 차가 이제 가장 먼저 정지선에 도달했으면 이 차가 가장 먼저 진행을 합니다. 그럼 이 차가 진행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온 차가 그 다음에 정지선에 도착한 차가 우선순위가 있지 이 차 뒤에 따라온다고 해서 이 차가 간다고 해서 그냥 꼬리 물고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주의하셔야 될 게 이 꼬리 물고 가는 거 안 되고요. 만약 이쪽 세 방향의 차가 한 대도 없더라도 이렇게 꼬리 물고 그냥 진행을 하시면 안 돼요. 차가 아무 방향에도 없어도 반드시 스탑을 했다가 출발을 해야 돼요. 완전히 스탑을 안 하고 출발하게 되면 벌금을 내야 됩니다. 경찰은 거의 없는데요. 경찰 보기 상당히 힘든데 만약 적발이 되면 그것도 위반입니다. 완전히 스탑을 했다가 출발하지 않으면 차들이 없더라도 반드시 정지를 해서 방향을 살피고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하여간 교차로에 정지선을 밟은 차가 먼저 간다. 그 원칙만 지키시면 돼요. 어느 방향이든 상관없습니다. 좌회전, 우회전 뭐 이런 거 상관없고요. 그래서 요 4-way 스탑이 상당히 이제 한국에는 없는 그런 교통체계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4-way 스탑이 아니고 4-way 스탑도 있고 간혹 보면 이렇게 3-way 스탑은 이렇게 삼거리에 3-way 스탑이 있는데 3-way 스탑은 또 같은 개념이에요. 이제 세 방향에서 먼저 온 차가 가는 거고 그거는 다 똑같고 3-way든 4-way든 어디는 2-way 스탑도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은 어차피 개념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탑 사인인데 스탑 사인은 대부분 보면 이게 메인 도로가 있고 요게 작은 길이 있습니다. 이런 작은 길에서 나오는 차들은 스탑이 있고 스탑에는 요 밑에 4-way가 없습니다. 이 차들은 여기는 정지선도 없어요.
정지선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교차로라고 하더라도 내가 진입 방향에 정지선이 없고 스탑 사인이 없으면 이 차들은 아무런 정지를 안 하고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좌회전이든 우회전이든. 좌회전은 지켜줘요. 좌회전은 직진을 먼저 보내야 되지만, 그냥 직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순서에 상관없이 스탑 사인이 없으면, 자기 진행 방향에 여기 사인에 스탑이 없으면 그냥 진행을 하면 되고, 여기 스탑 사인이 있는 데서 나오는 차들은 반드시 멈춰서 이 차들의 통행을 완전히 다 보내주고 나서 안전할 때 직진이든 좌회전이든 우회전이든 해야 됩니다. 만약 스탑 사인이 여기서 사고가 났다면 내가 먼저 진입하고 여기 뒤에 와서 차가 추돌을 하더라도 스탑 사인에서 나온 차가 잘못입니다. 스탑은 무조건 후순위로 가야 됩니다. 내가 먼저 여기 정지선에 와서 한참 동안 기다리고 있고, 여기서는 나중에 저기에서 왔다고 하더라도, 내가 진입해서 이만큼 나가고 여기서 뒤에서 박았다 하더라도 스탑 사인에서 나온 차가 잘못입니다. 스탑 사인은 무조건 양보를 해주고 안전할 때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4웨이 스탑하고 스탑하고 차이입니다. 그래서 스탑은 무조건 써야 되고요. 물론 어떤 상황에서는 보면 안 써도 되는 상황이 있어요. 다 시야가 다 보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무시하고 그냥 나가게 되면, 이 차들은 캐나다에 사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차는 쓴다라고 생각을 하고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그냥 갑니다. 한국은 이쪽 방향 저쪽 방향 다 신경 쓰지 않습니까? 좁은 길에서 뭐 여기서 나올지 저기서 나올지 다 신경을 쓰지만, 여기 스탑 사인이 없는 쪽의 진행 차량들은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그냥 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될 차들은 지켜야 된다는 게 이런 개념이거든요. 메인 도로에 차가 많아가지고 못 들어가면 끝까지 지켜야 된다. 여기 스탑이 있으니까 그 차 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예. 근데 그렇게 오래 기다리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한국처럼 그렇게 교통량이 많지가 않으니까 보통 한 잠깐 기다렸다가 들어가고 하면 거의 좀 해결이 됩니다. 특히 랭리 쪽에는 전혀 오래 기다릴 상황이 안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차이가 나는 게 이제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한국도 비보호 좌회전 있죠? 비보호 좌회전인데, 좌회전 신호가 아니고, 그냥 파란불 신호기에, 어떻게 표현해요? 항상 비보호 좌회전은 파란불에 해야 되고요. 다른 신호등은 있어요? 예, 신호등이 있습니다. 신호등은 그냥 이렇게 세 개가 딱 있습니다. 세 개가 있고, 간혹 4개짜리 신호기도 있습니다. 여기 레드, 옐로우, 그린, 좌회전. 이렇게 좌회전이 있는 신호기도 있고 없는 신호기가 있는데, 좌회전 이렇게 신호기가 있어도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가 있어요. 단 요 그린 불일 때만. 그린 불일 때는 대신 그린 불일 때는 이쪽으로 통행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요 신호기가 이제 그린이면 얘네들은 빨간불이겠죠. 얘네들은 서 있는 거고, 파란불일 때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내가 좌회전을 하려면 여기 교차로 안에 차가 한 대는 진입을 해서 좌회전 신호를 한다고 깜빡하고 기다릴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 차선이 2개겠죠. 이렇게 좌회전이 있는 데는. 여기는 한 차선이지만 한 개 차선이 반드시 정지선에 안 기다리고 파란불일 때는 이 교차로 안에 한 대는 진입을 해서 기다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 차가 앞에서 차가 안 오면 파란불일 때 그냥 알아서 좌회전을 해서 가면 됩니다. 단 항상 파란불일 때만 되고, 근데 파란불임에도 내가 앞에 가서 좌회전을 하려고 기다리는데도 이 신호가 안 끊기고 계속 차가 계속 오는 경우가 있어요. 다운타운 쪽에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계속 있으면 이게 노란불 거쳐서 빨간불 바뀌어버리면 이제 당황하잖아요. 근데 당황하지 마시고, 옐로우가 되면 얘네들은 대부분들 속도를 줄이고 세워줍니다. 옐로우가 되면. 그러면 옐로우 때 돌아가면 됩니다.
노란불이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차들은 송년에서 오는 차가 있어요. 그러면 걔부터 먼저 보내주고 빨간불이 바뀌더라도 요 신호기가 다시 파란불이나 다른 신호가 오기까지는 2초의 여유가 있습니다. 한국은 실시간 동시에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빨간불이 바뀌더라도 이 신호가 바뀌는 데까지 한 2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미 교차로에 내가 나가서 빨간불을 좌회전 깜빡이 켜고 있는 상태에서는 빨간불로 바뀌고 나서도 반드시 돌아야 됩니다. 안 돌면 이 교통을 방해하기 때문에 안 돌면 안 됩니다. 거기서는 빨간불에 좌회전을 하더라도 위반이 아닙니다. 경찰한테 적발돼도 위반이 아닙니다. 적발도 안 하고요. 단 뒤에서 따라가는 차는 위반입니다. 뒤에서 따라가시면 안 되고요. 대신 파란불일 때는 따라서 돌아도 됩니다. 단 이제 교통 상황이 괜찮을 때는 파란불일 때는 따라서 돌아도 되고 다시 이제 요 교통이 안전해야지 도는 거예요. 비보호자에. 그 지역마다 다 달라요. 지역마다 다르고 한 30불에서 한 50불 정도 됩니다. 견인해서 가면 견인 비용에서 상당히 더 비싸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입국시 지참서류. 지참서류는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출국시 지참서류 안내해서 거기 서류들이 있으니까 거기 보시고 하나하나 챙겨서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 유용한 정보들 해서 캐나다에 오시게 되면 이제 도서관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커뮤니티 센터를 많이 이용을 하시게 돼요. 이렇게 도서관이나 커뮤니티 센터를 가시게 되면 이렇게 도서관을 가면 도서관 카드를 만들어 줍니다. 제가 다 놓고 왔는 것 같은데 도서관 카드 없습니다. 도서관을 잘 안 다니니까. 도서관 카드를 만드시면요, 뭐 책이든 DVD든 CD든 렌트를 할 수가 있고요. 보통 한 2주에서 한 1주에서 2주 정도는 무상으로 다 렌트가 됩니다. 유학생 어머님도 이제 도산 카드를 만드실 때는 이제 거주지 증명, 렌트 계약서나 아니면 그쪽에서 온 뭐 은행에서 온 뭐 이 우편물이나 고지서 같은 걸 가지고 가서 도서관에 가셔서 그냥 가서 인적사항만 간단하게 기입하면 도산 카드는 즉석에서 발급을 해주고요. 거기서 이제 원하는 책, 아이들 책이나 뭐 동영상, CD, DVD 얼마든지 자유롭게 빌려보실 수 있고요. 유학생 가족분들도. 그 다음에 수표를 캐나다에 오시게 되면 수표를 많이 쓰시게 됩니다. 개인 수표를 이렇게 요게 이제 이게 퍼스널 체크라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개인 수표입니다. 여기 보면 자기 이름, 여기 제 이름이 나오고 자기 이제 주소, 전화번호가 찍혀져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발행하는 금액, 뭐 1000불을 내가 홍길동한테 발행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1000불을 적으시고 여기 받는 사람 이름을 홍길동이라고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1000불이면 여기는 숫자로 1000이라고 적으시고 요 아래쪽에는 1000라고 이제 영문으로 적어주시고 여기에다가 자기 서명을 하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요걸 가지고 은행에 가면 홍길동이라는 사람 계좌로 은행에서 돈을 넣어주고요. 그 돈은 제 계좌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퍼스널 수표를 사용하는 게 상당히 일반적이고요. 참 여기 보시면 날짜가 있는데 이제 약속음 아시죠? 그래서 여기에 기입한 날짜에만 수표가 현금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날짜를 제가 5월 1일로 쓰면 5월 1일 이후에만 찾아갈 수 있지 4월 달에 가서 내가 요걸 내가 받았으니까 돈으로 주시오 그러면 은행에서는 돈으로 안 내줍니다. 여기 발행한 사람이 5월 1일 날 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5월 1일 이후에 은행에 가서 디파짓을 하면 되는데 유학생 어머님들은 이것을 받으실 일은 거의 없으시고요. 이제 쓰셔야 되는데 이제 이게 어떤 용도에 제일 많이 쓰냐 하면 학교에서 어떤 준비물이나 필드 트립을 가는데 10불이다, 15불이다 이러면 대부분들 이제 봉투에 여기에서 적으셔가지고 학교에다 내면 돼요. 캐시로 내는 것보다 학교에서는 이렇게 수표로 적어내는 것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게 렌트비. 집 렌트비는 대부분 이 수표로 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표로
보통 렌트비 내실 때 한 12장을 발행을 합니다. 1년 계약을 하시면 매월 1일 날짜로, 그러니까 뭐 7월 달부터 계약을 하셨으면 7월 1일, 8월 1일, 9월 1일 그 날짜를 쭉 여기다가 12장을 적으셔가지고 그걸 한꺼번에 집주인한테 한 번에 뭐 우편으로 주든 만났을 때 주든 줘놓으면 그 집주인은 알아서 이제 그 날짜가 되면 은행에 가서 찾아갑니다. 뭐 그렇게 하는 게 편리하기 때문에 대부분들 그렇게 렌트비를 납부하고 계시고요. 그게 아이고 불안하다. 이거 12장 다 한꺼번에 다 찾아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불안하시면 매달 보내셔도 됩니다. 근데 뭐 그게 뭐 매달 보내면 우편요금도 매달 들고 까먹고 하면 대부분 이 렌트 계약서에 보면 레이트먼트 피 차지라고 그래가지고 늦게 내면 보통 30불에서 50불씩 이 늦게 내는 차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12장 적어가지고 한꺼번에 다 줘버리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렇게도 대부분 하시고요. 만약에 그거 잊어버리면 어떡해요? 요거 잊어버리더라도 네. 서명이 안 되면 유효하지가 않아서 못 쓰는데 다 잃어버리셨으면 반드시 은행에다 신고를 하십시오. 여기 체크가 보면 1년 번호가 다 있습니다. 몇 번 체크, 몇 번 체크. 그래 어떤 체크가 보통 25장 또는 50장 묶음으로 수표 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 한 권 책으로 다 어디 없는지 없어졌다 그러면 은행에다가 신고를 하십시오. 몇 번부터 몇 번까지가 없어졌다고. 이게 실질적으로 이 사인을 보고 내 돈을 내줘야 되는데 은행에서도 이 사인을 실시간으로 대조를 못하기 때문에 소액 같은 경우에 500불, 1000불 같은 경우에 실제 서명하고 대조 안 하고 그냥 내줍니다. 나중에 사고 나면 물론 은행에서 물어줘야 되지만 이 서명이 일치를 안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그 대조 비용보다는 그 사고 났을 때 그냥 물어주는 게 은행 전체적인 면에서 더 경제적이라고 생각하는가 대조 안 하고 그냥 빠져나갑니다. 한 1, 2천불 정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모르기 때문에 분실하시면 은행에다가 꼭 신고를 하십시오. 그 은행에서 그거를 발행하는 숫자가 정해져 있고. 그거는 이제 뭐 보통 미니멈 오다가 보통 한 50장이나 은행마다 좀 다른데 50장이나 100장 정도는 최소 주문을 하게 되고요. 이거 수표를 주문하는데도 은행에다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이제 은행에 수수료를 내야 되고 은행에서도 매달 은행 구자 유지비를 내야 됩니다. 이자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은행에다가 내가 이 계좌를 갖고 수표를 발행하고 은행을 이용을 하니까 내가 한 달에 20불, 30불 돈을 내야 은행 계좌가 유지가 되고요. 이제 플랜에 따라 가지고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 나는데 뭐 5,000불을 예치를 하면 수표도 공짜로 발행해주고 그 피도 면제해주고 뭐 이런 이제 그 은행마다 조금씩 정책이 달라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가셔서 은행 상담하시면 그런 상세한 내용들을 알려주실 겁니다. 이제 대부분의 랭리에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들에도 마찬가지고 한인금융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 캐나다 은행이지만 한국인이 근무하는 지점들이 몇 군데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을 이용하시면 뭐 한국말로 이런 지금 은행 계좌 개설 처음에 해보시면 최소한 45분에서 1시간 정도의 설명 들으실 게 있어요. 지금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그 정도의 설명을 들으셔야 이게 이 캐나다의 이 금융 간단하게 이제 이해를 하시게 돼요. 어떻게 이제 카드는 어떻게 쓰고 체크는 어떻게 써야 되고 거기 가셔서 들으셔도 사실은 다 이해를 못 하세요. 한 번에 막 다른 정보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한인금융 거기에 전화하셔가지고 도중에라도 뭐 이런 게 궁금하다 저런 게 궁금하다 하시면 전화를 하시면 한국 분들이 상세하게 안내를 해줍니다.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은행 이용은 이제 웬만한 보통 일반적인 것들은 이렇게 이 은행 카드입니다. 이게 현금 카드. 한국에 이제 현금 카드인데 캐나다에서는 거의 통장을 활용을 안 합니다. 통장을 거의 안 쓰고요. 간혹 이제 한국 분들이 이제 통장을 원하시니까 이 간이 통장을 주시는 은행도 있는데 거의 쓸 필요는 없고요. 요걸로 이제 CD기에서 돈을 찾고 이제 가장 큰 게 CD기에서 돈 찾는 것보다는 캐시로서 뭐 많이 쓸 일이 없으니까 직불 카드 기능이라고 그러죠. 데빗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샀을 때 다 이걸로 결제가 됩니다. 대신 내 계좌에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는 한도 내에서 바로바로 빠져나갑니다. 은행에서. 그래서 뭐 내가 슈퍼에 가서 그로서리 쇼핑을 뭐 100불 했다. 이걸로 하시고 비밀번호 넣으면
바로 내 계좌에서 또 그로서리 쇼핑한 대로 바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일반적으로 데비카드는 상당히 많이 씁니다. 데비카드, 수표 쓰고 이런 것들이 한국 이제 금융하고 조금 이제 차이 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10불, 뭐 어디 가서 커피 한 2, 3불짜리 커피를 사도 이 데비카드 합니다. 현금을 그럼 많이 안 갖고 다니고. 거의 현금을 많이 안 갖고 다닙니다. 현금보다는 수표를 많이 갖고 다니고, 제가 그냥 사는 상태 그대로 왔는데 제 주머니에 한 30불을 있습니다. 한국 돈도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한국에는 현금이 많은데 캐나다에서는 거의 뭐 현금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데비스로 결제가 다 되고 아니면 이제 수표로 큰 금액 같은 것들은 수표로 결제를 하니까 현금 사용은 그렇게 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한국 카드 쓰는 거하고 이거 쓰는 거하고 한국 국제카드. 예. 비자나 마스터카드, 이제 한국에서 가지고 오시는 이제 비자나 마스터카드를 쓰는 경우는 아무래도 환율에 있어가지고 불리합니다. 이제 뭐라 그러죠? 환차익? 환수수료. 네, 환수수료. 네, 환수수료. 원화로 결제, 예를 들어서 여행 가셔서 쓰시면 내가 100불을 사면 이 100불이 예를 들어서 1000원이다 그러면 기준율이 1000원이면 전신한 송금환율은 뭐 1050원, 그 다음에 현찰은 1100원쯤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송금을 하실 때는 1050원에 송금을 하시지만 이 카드 수수료는 1050원하고 제 생각에 이 현찰하고 그 사이에요. 전신한 송금보다 더 높아요. 이 결제 요율이. 거기다가 플러스 건당 또 무슨 어떤 차지가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쓰시는 건 얼마든지 쓰실 수 있습니다. 쓰시는 건 가능한데 내가 송금 받아서 송금 받은 금액에서 이 데비스로 하는 것보다는 불리하다는 거죠. 거기서 캐나다에서도 이 크레딧 카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은행 자체에 이 비자나 마스터카드를 캐나다 은행에서도 발급을 해줍니다. 발급을 해주는데 이제 유학생 어머님들은 캐나다 사회에 신용이 없습니다.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만들어주진 않고요. 이제 내가 은행에다가 잡혀놔야 됩니다. 돈을 2,000불이면 2,000불, 3,000불이면 3,000불 잡혀놓고 그 안에서 내가 크레딧 카드를 쓰는 겁니다. 그것 같으면 데비스를 쓰지 굳이 크레딧 카드를 쓴다는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유학생 어머님들은 이 크레딧 카드를 잘 안 만드세요. 원하시면 만드셔도 됩니다. 은행에서 그 디파짓 잡고 만들어주니까 그 디파짓 잡을 것 같으면 내 계좌에 있는 데비카드에서 그냥 있는 대로 쓰면 되니까 만들어주기도 하고 한국 비자 마스터 쓸 수도 있는데 그런 이제 환율에서 좀 불리한 점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뒷페이지 10번 썸머 캠프가 있는데 그 랭리 교육청 ESL 캠프는 그 뒤에 보시면 여기 ESL 캠프 프로그램하고 가격, 날짜, 프로그램 상세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랭리 교육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요거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머피에서 등록하신 분은 여기 성경수 씨한테 뭐 직접 등록하시기가 좀 힘드시면 어플리케이션 폼 같은 거는 홈페이지 가도 다운받을 수 있지만 의뢰를 하시면 무료로 등록을 해주시고요. 저희에 수속하신 분들은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면 이런 등록 같은 것들은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YMCA 캠프가 있는데 이제 YMCA 캠프 같은 경우에는 랭리에는 YMCA가 없고 그 랭리 그 인근에 서리 통루이 패밀리 YMCA라는 데가 있습니다. 10번 항목에 보시면 그 YMCA 캠프는 내용이 아주 다양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데이 캠프하고 크게 레지던셜 캠프하고 두 종류로 나뉘는데 데이 캠프라고 얘기하는 거는 낮에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직접 낮에 그 캠프장에 아침에 데려다 주고 이제 끝나는 시간에 다시 가서 데리고 오고 집에서 재우는 거고요. 이제 레지던셜 캠프는 이제 뭐 캐빈에서 잠을 자든 그다음에 텐트에서 자든 그렇게 이제 직접 숙박까지 다 하면서 하는 캠프입니다. 그게 이제 제가 거기 이제 홈페이지 링크를 해드린 데 가보시면 그렇게 레지던셜 캠프하고 데이 캠프하고 나누어서 그 컨텐츠가 나옵니다. 거기 들어가 보시면 아주 다양한 내용의 캠프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랭리에 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중에 쓰리 통루이 YMCA라는 그 캠프장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찾으시면 이제 이용하시기에 좋습니다. 다른 캠프들은 캠프장이 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하시기가 힘들고요. 랭리에 가시는 분들은 지금 쓰리 통루이에 있는 YMCA 데이 캠프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컨텐츠에 안 올라가 있고요. 저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더라도 그거는 아마 한 1, 2주 안으로 올라올 거니까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들어가 보시면 거기 업데이트 되면 이제 쓰리 통루이 YMCA 데이 캠프가 어떤 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 이제 가격 상당히 저렴합니다. 보통 일주일에 130불에서 뭐 150불 정도 합니다. 데이 캠프가요. 레전실 캠프는 더 비싸고 레전실 캠프는 한 일주일에 한 250불 내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아이들이 이제 9월달 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 교육청에서 하는 ESL 캠프도 해보고 그다음에 캐나다의 YMCA 캠프는 거의 다 캐네디언입니다. 그러니까 캐네디언 애들이 하는 캠프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좀 현지 적응해서 9월달에 학교 가면 아무래도 바로 가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이제 캐나다 적응하기가 더 좋습니다. 날짜는 언제부터? 날짜는 보통 7월 초부터 8월 말까지 있습니다. 여기 교육청 캠프도 보시면 여기에 교육청 캠프도 지금 보시면 7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3주 캠프가 있고요. 그 다음 3주 캠프가 7월 23일부터 8월 12일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연달아서 예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예? 신청은 머피에서 신청하신 분은 여기 성경숙 씨한테 좀 신청해 주십시오. 그러면 성경숙 씨가 다 해주실 거고요. 저희 유아오케이 수수하신 분들은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원하는 날짜,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신청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날짜가 이렇게 앞에 3주, 뒤에 3주가 있는데 요거는 사실 반복돼요. 그러니까 뭐 6주 그냥 신경 안 써서 그냥 6주 해주고 싶다고 이거 반복해서 하시면 똑같은 거 3주하고 또 똑같이 또 3주 하니까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요거 3주 하시고 그 다음에는 뭐 YMCA 캠프는 보통 YMCA 캠프는 3주, 4주 이렇게 없습니다. 다 1주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다 테마가 다 다르기 때문에 주차별로 다른 테마들이 쫙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로 직접 짜셔야 돼요. 그래서 뭐 그것도 상당히 일이에요. 캐나다 어머님들도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물론 이게 영어로 돼 있으니까 처음에 보시는 데는 좀 익숙지 않겠지만 몇 번만 프린트 해 놓으셔가지고 YMCA 캠프도 거기 들어가셔서 프린트 해 놓으시고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아 이게 뭐구나라는 게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주에는 무슨 시티 리밋, 사우스 윈드, 그 다음에 사이언스 캠프,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머리 맞대시고 어떤 게 좋겠느냐, 거기 보면 대략적인 설명도 있으니까 그렇게, 영어라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쭉 보시면, 어떤 내용이다. 그럼 이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기간에 맞춰서 일단 딱딱딱딱 찍으셔야 돼요. 어떤 걸 해야 될지. 그거 저희한테 찾아주세요. 그러면 아이들 물론 스포츠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고 캠핑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고 좀 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각 가정에서 캠프 프로그램은 고르셔야 돼요. YMCA 캠프 같은 경우 이거 랭리 캠프 같은 경우 아직까지 등록하는데 여유가 좀 있고요. YMCA 캠프 같은 경우에는 한 4월 말까지는 4월 말 정도까지는 결정을 하시는 게 YMCA 캠프는 캐나다 아이들도 빨리 등록을 해서 마감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4월 말이나 5월 한 중순까지는 만약 등록을 하시길 원하시면 신청을 미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YMCA 캠프는 안 와 있으면 등록을 안 받아주는 데도 있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YMCA 캠프 같은 경우는 또 돈을 더 미리 내야 되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미리 돈을 내야죠. 돈 안 내고 신청이 안 되죠. 여기 출국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함께 가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가족분이 가시는 경우에는 개별 출발이고요. 단체 프로그램으로 캠프다 이제 이런 캠프는 아니고요. 그냥 이제 단체 캠프로 기획해서 어머님이 안 가시고 아이들만 10명, 20명, 30명 이렇게 가는 경우에 동시에 가지만 이런 이제 어차피 어머님이 가셔서 생활을 하시면서 하는 경우는 다 개별 출발입니다.
그래서 캠프 일정에 맞춰서 캠프보다 최소한 뭐 한 일주일 정도, 1, 2주 정도는 먼저 도착해야지 처음에 도착해서 뭐 가구 갖추고 뭐 처음에 정착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는 최소한 소요가 되거든요. 셋업하고 이제 나가야지 뭐 가서 뭐 물론 뭐 애들 캠프에 넣어놓고 이제 따로 다니면 또 그것도 더 편리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이들도 시차 적응도 좀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캠프 기간하고 입국하는 기간하고 잘 고려하셔가지고 그렇게 입국 날짜 잡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참 여기 나와 있는 가격은 여기 하나 적으십시오. 여기는 이제 홈스테이까지 포함된 가격입니다. 근데 이제 어머님이 오시면 홈스테이는 안 하시고 어차피 집을 구하시게 되니까 2,400불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홈스테이가 빠지면 1,800불입니다. 그 다음에 2,300불로 나와 있는 가격은 홈스테이가 빠지면 1,700불이고요.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4주 2,800불로 나와 있는 거는 홈스테이가 빠지면 1,990불입니다. 예, 그건 이제 홈스테이 없는 가격이니까 이제 요 가격이 아니고 지금 이제 유학생 어머님들이 등록하실 때는 홈스테이 빠진 그 가격으로 가격이 등록되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 다음에 11번 두 번째 페이지 제가 드린 인쇄물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뭐 알아두면 유용한 홈페이지에서 랭리교육청, 국제학생부서, 랭리시청, 타운십 한번 뭐 가실 곳이기 때문에 시간 나실 때 한번 둘러보시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캐나다에 있는 이제 전문 매장, 가구, 전자제품, 레저, 할인 매장이나 뭐 백화점, 캐나다 슈퍼마켓, 한인 슈퍼마켓 홈페이지가 다 링크되어 있으니까 한 번씩 들어가셔서 캐나다에 어떤 물건들이 어떤 가격으로 팔리는지 한번 쭉 보십시오. 보시면 나중에 가셔서 그래 내가 이렇게 봤었지 맞네 하시는 게 뭐 가끔씩 캐나다 가면 물건값이 비싸요 싸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막 이렇게 매장마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똑같은 매장이라도 어떤 분들은 오셔가지고 쌉니다 그러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똑같은 매장에 똑같은 가격인데 비싸다 그러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게 가정마다 이렇게 느끼시는 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누가 뭐 비싸다 싸다 하는 얘기가 답은 없는 것 같고 가셔서 직접 한번 보시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전반적인 내용들은 다 끝이 나고 여기 정착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예. 그거는 제가 요거를 판매하러 온 건 아니고요.